오늘은 로마인의 이야기 2권 중에서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의 이야기예요. 제목은 로마와 헬레니즘 세계의 충돌인데요. 이 장에서는 기원전 200년에서 183년까지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와 소아시아로 옮겨졌다라고 보면 돼요.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자마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한니발하고 스키피어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었다라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지만요. 승자는 스키피어였고 패자는 한니발이었지만 두 사람은 계속되는 싸움터에서 서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아울러 이젠 로마 대 카르타고가 아니라 로마 대 헬레니즘 세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에 갈라진 왕국들이 마케도니와 셀레우코스, 시리아를 말하죠.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예요. 그리고 페르가몬인데 여기서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면 저도 또 힘이 나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현대의 연구자들 가운데 고대는 노예제 사회이고 노예제도는 착취 체제이며 따라서 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빼고는 기원전 200년까지의 로마인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제1권에서 다룬 500년은 로마인이 테베레 강변의 7 언덕에서 출발하여 루비콘강 이남의 이탈리아 반도를 평정할 때까지인데 그동안 로마는 현대 이탈리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영토를 통일했을 뿐이고 이 정도로는 침략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의 대외 관계인 로마 연합도 마찬가지다. 토인비의 찬사를 기다릴 것도 없이 로마와 식민 도시들 사이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기보다는 공존, 공영의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1차 및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인 학자들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옛 식민지들 사이에 생긴 영연방과 로마 연합을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제1차 포에니 전쟁도 침략 전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의 지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완전한 방위 전쟁이다. 자국을 침략한 자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것은 어느 민족한테나 인정되는 자위권이다. 그런데 앞으로 다루게 될 기원전 200년 이후의 로마인에 대해서는 비난이 고개를 쳐든다. 비난의 이유는 기원전 200년 이후 로마는 제국주의적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귀에 익은 말이지만 사전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서 세력 팽창을 꾀하는 침략주의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로 번역되는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낱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표현이고 고대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 로마인에게 침략당한 민족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인조차도 쓰지 않은 낱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임페리얼집이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라틴어 낱말 임페리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낱말인 것도 확실하다. 그러면 로마인의 제국주의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당시 로마인의 임페리얼리즘은 악이라고 단정해도 되는 것이었는가? 자마 전투의 영웅 스키피오의 개선식이 남긴 여운도 사라지지 않은 로마에
아테네를 선두로 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대표가 찾아왔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것이 방문의 공식 목적이었지만 원로원에서 그들이 밝힌 것은 축하 인사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행동을 침략이라고 비난하고 로마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로마 원로원에서 제1인자 프린키페스라고 불리는 지위가 있다. 의장은 아니지만 원로원 의원 300명 가운데 제1위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 맨 처음이나 맨 나중에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로마 국정을 사실상 움직이는 원로원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1인자였다. 파비우스는 기원전 203년에 죽을 때까지 이 지위에 있었다. 한니발에 대해 지구전법을 주창했고 나이도 70세 안팎인 파비우스라면 제1인자 자리에 앉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였겠지만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제1인자로 추대된 인물은 34세밖에 안 된 스키피오였다. 원로원은 이 구국의 영웅에게 아프리카누스라는 존칭을 바치는 동시에 원로원이 제1인자로 삼는 것으로 보답했지만 이렇게 젊은 제1인자는 역시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거의 15년 동안 로마 원로원의 대외 정책은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전쟁터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로마의 대외 정책이 패권주의로 일변한 것은 아니다. 스키피오는 그가 로마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꽃다발을 던져준 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평화의 회복을 축하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대표들이 군사 개입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원로원조차도 곤욕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스키피오가 이끌게 된 원로원은 이 문제를 우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계속된 16년 동안 호의적인 중립을 지켜준 이집트에 감사하기 위해 집정관급 원로원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원로원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펠라에 급파했다. 필리포스 왕과 직접談判하는 마케도니아의 군사행동을 중지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남하를 계시한 마케도니아군은 벌써 아테네에 육박해 있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로마는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다. 마케도니아 이외의 그리스 도시들은 로마가 한니발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던 시기의 동맹국들이다. 기원전 216년의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가 패하자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로마와 싸우기로 마음먹고 한니발과 동맹을 맺었을 때 로마의 호소를 받아들여 마케도니아군 봉쇄작전을 제1선에서 맡아준 나라들인 것이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는 지원하러 달려가는 것이 로마의 철칙이었다. 더구나 지금 마케도니아의 공격으로 공경에 처한 그리스 국가들은 로마가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 나라들이다. 로마는 이중의 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원로원은 마케도니아에 대해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마케도니아와 한니발의 공동 전선이 실현되었다면 로마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필리포스는 그 후 로마와 단독 강화를 맺고도 자마 전투 때는 카르타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병대를 보내주었다. 주적인 카르타고조차 독립국으로 존속을 허용했을 정도니까 로마 원로원은 마케도니아 왕국을 멸망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원로원의 이 같은 결정에 미네가 반대하고 나섰다.
로마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라 해도 군대를 파견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백인대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제2차 포에니 전쟁 직후의 로마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국정을 결정하는 원로원은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다. 기원전 200년의 집정관으로 선출된 갈바가 연단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 요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니발이 사군토를 공격했을 때 당장 지원하러 달려갔다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싸움터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에스파냐가 되었을 게 분명하다. 메시나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당장 달려간 덕분에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전쟁터가 시칠리아 섬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로마는 동맹도시 사군토의 지원 요청을 한니발과의 대화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때를 놓쳐 이탈리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맛본 길고도 괴로운 16년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가 지금 아테네에 대해 하고 있는 짓은 19년 전에 한니발이 사군토에 대해 한 짓과 똑같지 않는가? 사군토 공략에 성공한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쳐들어올 때까지는 5달이 걸렸지만 마케도니아의 왕에게 아테네 공략을 허락한다면 그가 코린트에서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에 들어올 때까지는 고작 닷새밖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 해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이 앞마당에 들어온 뒤에는 이미 늦다. 집정관 갈바의 연설이 끝난 뒤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미네는 마케도니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단 그리스에 파견할 병력은 모두 지원병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결국 군사 개입에 쌍수를 들어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의 개입을 알게 된 마케도니아의 왕은 아테네에 바싹 다가가 있던 군대를 철수시켰지만 군사 행동을 중지한 것은 아니었다. 침략 목표를 남쪽의 아테네에서 동쪽의 페르가몬 왕국과 로도스 섬으로 바꿨을 뿐이다. 로마가 직면한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테네는 마케도니아 봉쇄작전 당시 로마의 동맹국이었지만 페르가몬 왕국과 로도스도 마케도니아 봉쇄작전에 참가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개입을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로마는 조금씩 그리스 사태에 관여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면에 순진한 로마인이 달고 다른 그리스인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책략에 빠진 것은 책략을 쓴 책사 자신이었지만 헬레니즘 세계의 왕국들. 기원전 323년은 10년이라는 단기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걸친 넓은 지역을 제패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해다. 그의 대제국은 그 후 휘하 장군들에게 분할되었다. 그리하여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의 플레마이오스 왕조가 탄생했다. 그 밖에 중간 규모의 왕조로는 페르가몬이 있고 그리스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도시국가들이 할거해 있었다. 후세에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문화적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훌륭한 문화가 꽃을 피웠다. 하지만 이들 헬레니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동맹과 투쟁을 되풀이하면서 기원전 323년부터 로마가 진출한 기원전 200년까지 100년 남짓한 기간을 보냈다. 기념화폐에 새겨진 왕들의 옆 얼굴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닮은 것에 놀라게 된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 이름도 이집트만이 아니라 시리아와 페르가몬에도 흔하다. 여러 왕조 사이의 결혼이 되풀이된 결과다. 헬레니즘 국가들의 지배자는 어디까지나 그리스인이고 그들 사이에는 국경을 넘는 교류가 왕성했지만 국경 안쪽에서는 지극히 오리엔트적이어서 국민들 사이의 계급차는 경직된 채 변하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족인 그리스인이 헬레니즘 세계의 주역을 맡고 있는 동안에 여러 민족 간의 교류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웅대한 의도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얄궂은 일이다. 그리스인이 오리엔트인을 지배한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는 백성들이 지배받는 데에 워낙 익숙해서 문제가 적었지만 지배받는 데 익숙치 않은 그리스인을 지배하게 된 마케도니아 왕국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늘 긴장관계가 존재했다. 그리스인이야말로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민족이 아니던가. 아테네가 쇠퇴하고 스파르타의 패권도 지속되지 않아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시대에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에 굴복한 그리스인이지만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걸친 이 시대에는 그리스 남부의 도시들끼리 결성한 아카이아 동맹과 그리스 중부의 도시들로 결성된 아이톨리아 동맹이 지배자인 마케도니아 왕국에 대항하는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스파르타와 아테네도 여기에 참가했다 말았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마케도니아를 상대로 봉기한 적은 없다. 설령 하나로 뭉쳤다 해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시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지배하에 안주하기에는 그리스인의 자주독립 정신이 승복하지 않았다. 다만 그리스인들이 신흥 세력인 로마에 주목했다. 그들은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쫓아내주면 자기들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로마인에게는 마케도니아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 의도가 있었지만 마케도니아를 멸망시킬 의도는 없었다. 이 차이가 기원전 200년부터 시작된 그리스 전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시 로마인이 그리스 문화에 열중해 있었던 것도 그리스에 대한 군사 개입을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원로원의 세력을 갖게 된 스키피오와 제1차 그리스 전쟁을 직접 담당하게 된 플라미니누스는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이름난 그리스 애호가였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의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테네라는 이유만으로 하다못해 의용군으로라도 참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케도니아의 압제에서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30세가 간 넘은 최고 사령관 플라미니누스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첫 번째 군사적 충돌은 기원전 197년에 테살리아 지방의 티노체팔레에서 벌어졌다. 이때 로마 쪽 병력은 2만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그 절반은 그리스 도시들 출신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맞서는 마케도니아군은 2만 6천 명. 군사 개입을 결정한 뒤 3년이나 지나서 결전을 벌인 것도 그렇고 참전한 로마군 병사의 수가 적은 것을 보아도 로마가 그리스에 대한 군사 개입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혼성군이라 해도 로마군은 총사령관 플라미니누스를 비롯하여 이제 스키피오식 전술을 완전히 터득한 장군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병력의 각 부문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적의 주력을 무력화시키는 전법은 이때도 성공을 거두었다. 마케도니아군 중무장 보병은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무적이라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로마군의 전술 앞에서는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지중해 서부에서 로마인들이 피를 흘리며 한니발에게 배우고 있는 동안 지중해 동부에서는 정면 충돌의 유효성을 의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회전 결과는 지중해 동부 지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케도니아군의 전사자는 8,000명, 포로는 5,000명, 반면에 로마 쪽 전사자는 700명에 불과했다. 마케도니아 영토 안으로 달아난 필리포스 5세는 전사자 매정과 강화 교섭을 위한 휴전을 제의했다. 총사령관 플라미니누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로마군에 참가하고 있던 아이톨리아 동맹 도시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었다. 이대로 여설을 몰아 마케도니아 영토로 쳐들어가면 마케도니아 왕국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리스인의 의견을 들었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는 독단으로 이를 결정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플라미니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로마인의 전통은 패자까지도 관용하는 데 있어. 자마에서 패배한 한니발을 다룬 방식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패자를 절멸시키는 것은 로마인의 방식이 아니오. 무장한 적에 대해서는 무장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만 무장을 푼 자에게는 이쪽도 무장을 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로마인의 방식이었어. 따라서 이번에도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로마인한테서 병권을 위임받은 나의 임무요. 만약에 마케도니아 왕국을 소멸한다면 지금까지 그리스 북쪽 경계를 위협해온 켈트족과 트라키아인에 대해서는 누가 그리스를 방어하겠소? 그리스인은 시야를 넓혀야 할 것 같소. 마케도니아 왕국과 공존하는 길을 찾고 그럼으로써 마케도니아가 앞으로도 침략해 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그의 겨울 마케도니아와의 강화가 성립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인의 도시들은 완전한 자치를 회복한다. 마케도니아의 왕은 앞으로 이 자치권을 존중한다. 2. 마케도니아 왕국의 영토가 아닌데 마케도니아가 지배하고 있던 지방은 모두 로마군에게 인도한다. 이들 지방의 주둔해 있던 마케도니아군은 내년 봄까지 완전히 철수한다. 3. 마케도니아는 5척을 제외한 군선 전부를 로마에 인도한다. 4. 마케도니아군 병력은 앞으로 5,000명으로 제한한다. 5. 로마의 허락 없이는 마케도니아 영토 밖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6. 마케도니아는 배상금으로 1,000탈렌트를 지불한다. 500탈렌트는 당장, 나머지는 10년 분할로 지불한다. 7. 로마의 동맹국인 페르가몬과 로도스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8. 왕의 둘째 아들 디미트리오스를 로마에 인질로 보낸다. 9. 아테네에 대해서는 렘노스 섬과 기타 섬들의 영유를 인정한다. 평화는 회복되었다. 대부분의 그리스인이 원했듯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침략 행위를 저지하는 행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반신반의했다. 로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광에 빛나는 마케도니아를 패배시켰다. 승리자다. 그런 로마가 그리스를 어떻게 할 작정일까? 자치를 인정한다지만 그게 정말일까? 지중해 동부에서는 승자가 곧 법이었다. 이듬해인 기원전 196년 코린트에서 열리는 정기 체육제에 로마의 승장 플라미니누스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다. 코린트 체육제는 단순히 신체적 기량을 겨루는 제전이 아니다. 일종의 정상회담으로 그리스 도시들의 유력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거기에 플라미니누스가 참석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를 담당하는 로마군 최고 사령관이 단지 운동 경기만 구경하기 위해 코린트를 찾아올 리가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기원전
196년에 7세였던 폴리비오스가 나중에 쓴 역사를 추적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싶다. 폴리비오스의 생가는 아카이아 동맹 도시인 아르카디아의 유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 해의 코린트 체육제에 나가지 않았어도 참석한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코린트 경기장은 그날 수많은 관중으로 넘쳐 흐를 것 같았다. 그리스 전역에서 유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년과 달리 눈앞에 벌어지는 경기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관중석 여기저기에 모여 이야기에 열중해 있었다. 로마인은 그리스인에게 자치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군대는 주둔시킬 것이다. 유명 도시에는 주둔시키지 않더라도 전략 요충지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영공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의 독립은? 그리스인의 자유는? 그들의 토론은 그러나 쳇바퀴 돌듯 공전되기만 할 뿐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윽고 경기가 다 끝났을 때 플라미니누스가 앉아있는 정면 관중석에서 나팔수를 거느린 전령이 앞으로 나섰다. 나팔소리가 경기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진 뒤 전령은 관중들에게 정숙할 것을 요구했다. 지죽은 듯 조용해진 경기장에 전령의 목소리가 침투에 들어갔다. 로마 원로원 및 총사령관 퀸크티우스 플라미니누스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오늘부터 그리스인은 완벽한 자유를 회복한다. 그리스 도시들은 로마에 대해 영공이나 조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각자의 법에 따른 완전한 자치를 누리며 그리스 전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로마에 기지를 제공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전령의 목소리는 당장 일어난 환호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버렸다. 경기장 구석에 있어서 전령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 알아듣긴 했어도 귀를 의심한 사람들이 선고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달라고 소리쳤다. 전령은 이번에는 경기장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플라미니누스의 선고를 되풀이했다. 그리스인에게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타민족인 로마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의 독립과 자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피까지 흘려가며 싸우고 게다가 이긴 뒤에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느 때라면 경기가 끝난 뒤에는 사람들이 경기의 승자에게 달려가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이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그날은 승자 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예상치도 않았던 내용의 선고는 평소에는 근엄한 노인들을 소년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두 너무 기뻐서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다. 사람들이 플라미니누스에게 몰려드는 바람에 로마군 병사들이 사령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압사했을지도 모를 정도였다. 모두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34세의 로마 장군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고 몸을 만져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북새통에 혼이 난 플라미니누스는 겨우 경기장을 벗어났다. 로마인은 약속을 지켰다. 그로부터 2년 뒤 마지막 로마 병사가 그리스를 떠났다. 그때 플라미니누스가 그리스에 부탁한 유일한 일도 실현되었다. 20년 전의 칸나의 전투 때 8,000명의 로마 병사가 한니발의 포로가 되었는데 로마가 몸값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노예로 팔려갔다. 플라미니누스의 부탁은 바로 이 병사들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리스 전역을 뒤져 찾아낸 것은 모두 1,200명이었다. 20년 전에 8,000명이었던 숫자가 노예 생활을 거치는 동안 1,200명으로 줄어 있었던 것이다. 노예이기 때문에 로마로 데려가려면 주인한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은 그리스 도시들이 부담했다. 로마와 플라미니누스에 대한 그리스인의 감사 표시였다. 플라미니누스는 20년 만에
조국 땅을 밟는 칸나이 노병들과 함께 개선했다. 로마는 이것으로 그리스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케도니아한테 따끔한 맛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리스 도시들도 더 이상 마케도니아의 위협에 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개입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상대와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로마 원로원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영향하에 있던 시기의 대외 정책은 카르타고나 마케도니아와 체결한 강화 내용이 보여주듯이 온건한 제국주의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패권은 로마가 갖는다. 2. 따라서 다른 강대국의 군사력은 자유력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3. 하지만 로마에 의한 군사적 점령은 아니고 따라서 군사기지도 주둔군도 두지 않는다. 4. 각국의 국내 자치는 완전히 인정한다. 5.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적 번영이 평화롭게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이 무렵 지중해 세계의 강대국은 패권국이 된 로마를 제외하면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였다. 스키피오가 생각한 온건한 제국주의는 로마의 패권하에 독립국인 이들 나라의 공존 공영이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팍스 로마나 사상이 얼굴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온건한 형태의 팍스 로마나였다. 그런데 어떤 일에서나 온건한 방식은 상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점을 갖는다.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요구받은 강대국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카르타고는, 마케도니아는, 그리고 아직 로마와 대결하지 않은 시리아와 이집트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의 패배자인 카르타고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한니발이 국내 경제 회복의 선두에 서 있었다. 재원이 부족하면 세금을 늘려 구멍을 메우는 것이 카르타고의 관례였지만 한니발은 경비 전략과 사용법 재검토를 통한 경제 재건책을 실시했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한니발에게 반감을 품는 정적도 생겨났다. 한니발은 최고 사령관 밖에는 지내본 경험이 없고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의뢰에 그렇듯이 한니발의 방식은 옳았지만 독단적이기도 했다. 원래 국론 통일은 능숙하지 못한 카르타고인인 만큼 한니발의 엄격한 방식에는 6년도 채 견디지 못했다. 반대파는 그를 로마에 고소한다. 고소 이유는 한니발이 시리아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로마는 아프리카 현황 조사단이라는 이름의 시찰단을 카르타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니발은 시찰단의 목적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 51세가 된 한니발은 저 혼자 빈손으로 조국을 탈출한다. 한밤중에 말을 달려 해안까지 간 그는 미리 준비해둔 배에 올라탔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였다. 소문은 어쩌면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니발이 떠난 뒤의 카르타고에는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는데 불만을 품는 사람은 없었다. 로마의 군사력에 굴복한 또 다른 강대국 마케도니아는 어떠했을까?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라는 인물은 참으로 흥미로운 성격의 소유자다. 기원전 237년에 태어났으니까 스키피오보다 2살 위이고 로마 장군 플라미니누스에게 패배를 맛보고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는 강화를 맺은 기원전 197년에는 40세였다. 게다가 이 나이에 벌써 20년 이상이나 왕위에 앉아 있었다. 헬레니즘 국가들의 복잡한 관계에서는 노련한 베테랑이라 해도 좋았다. 또한 날카로운 통찰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이 거치라고 한다면 그 내면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라는 긍지가 어둡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숨어 있었다. 플라미니우스의 로마군에게 완패당하고 승자가 제시한 조건대로 강화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필리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자립한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강하고 농경지 손질도 구석구석까지 잘 되어 있어서 풍요로워진다. 그리스의 현재 상황은 이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반대로 자유로운 사회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로마를 보라. 그 나라에서는 노예조차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기회만 있으면 노예한테도 시민권을 준다. 시민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직에 앉히기까지 한다. 훌륭한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여 대하다 보면 선대에는 노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결과 우리는 땅에서 솟아났는가 하고 여겨질 만큼 언제나 새로운 로마인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강대해진 로마인에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기원전 216년의 칸나이 전투 직후 한니발에게 함께 손잡고 로마와 싸우자고 제안한 것은 필리포스에게는 불행한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20년이 지나 헬레니즘 군주들의 우두머리가 된 필리포스는 로마와 대결하자마자 패배하여 로마의 패권하에 들어가는 치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영명한 그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강화를 교섭하는 자리에서도 로마 측 수석 대표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플라미니누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통역도 없이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로마 장군에게 호감을 품으면서도 마케도니아에 비하면 신흥국가에 불과한 로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도 잊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미는 분노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필리포스의 굴절된 기분은 로마에 불모로 잡혀가 있던 왕자 드미트리오스가 귀국했을 때 불타올랐다. 그 둘째 아들은 완전히 로마 동조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반대로 마케도니아에 남아있던 맏아들 페르세오스는 마치 아버지의 흉중을 깨뜨려 보기라도 한 것처럼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도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던 필리포스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로마의 패권하에 지속된 이 평온을 깨뜨린 것은 로마에 굴복한 카르타고나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얄궂게도 로마의 개입으로 독립과 자유를 회복한 그리스인이었다. 그리스 중부에 살면서 마케도니아 왕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이톨리아인은 기원전 197년에 마케도니아와 강화를 맺을 당시부터 불만이 높았다. 그들은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고스란히 놓아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로마군에 참가하여 함께 싸운 자기들에 대한 로마의 배신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마케도니아를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스인의 나쁜 버릇이었다. 아이톨리아인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에게 개입을 요청했다. 안티오코스도 마케도니아 세력이 쇠퇴한 지금이야말로 오랜 경쟁자인 마케도니아를 공격하고 그리스의 자국의 세력을 진출시키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동료의 힘이 약해지자마자 당장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헬레니즘 국가들이 늘 써먹는 방식이다. 게다가 이 무렵 시리아에는 한니발이 있었다. 한니발이 안티오코스에게 진언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주요 전쟁터는 어디까지나 이탈리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안티오코스 왕은 100척의 군성과 1만 명의 보병과 1천 명의 기병을 한니발에게 제공하고 한니발은 이들을 이끌고 카르타고로 돌아가 카르타고 정부를 설득하여 이탈리아로 쳐들어간다. 한편
안티오코스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에 서들어가 그리스를 제압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이탈리아에 상륙한다. 그리고 한니발은 남쪽에서, 안티오코스는 동쪽에서 로마로 서들어간다. 웅장한 전략이지만 듣기만 해도 실현성이 희박하다. 정말로 한니발이 이렇게 진언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안티오코스의 그리스 침공 준비는 착착 추진되고 있었다. 당초에 로마는 이것을 외교전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기원전 193년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를 단장으로 하는 원로원 의원 3명이 시리아에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에페소스에서 안티오코스 왕과 만났다.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끝이 났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분위기도 아니었다. 로마는 다시 그리스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50세가 된 안티오코스 왕은 얼마 전에 젊은 아가씨를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서둘러 나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 기회에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대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대면에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누구를 최고의 장수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가 사실이라면 한니발은 그 해에 54세, 스키피오는 42세였을 것이다. 자마 전투가 끝난 지 9년이 지났다. 54세의 한니발은 난생 처음인 벼슬살이와 혼자만의 뜻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부자유스러움에 절망해 있었다. 스키피오는 그보다 12세나 젊었지만 병의 무게를 한니발보다 더욱 절실히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이따금 큰 병을 앓은 스키피오는 한니발처럼 강철 같은 건강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두 영웅이 주인공이었던 시대는 조금씩이나마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기원전 191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레니즘 국가들 중에서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군주다. 그런 왕이 이끄는 6만 대군이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로마도 이제 시리아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불가피한 경우 군단 파견을 승인해달라고 미네에 요구했다. 군사 개입의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이톨리아인의 동맹 협약 위반이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에 있는 로마의 동맹 도시들에 대한 시리아의 침략 행위를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원로원에서는 각국에 사절을 보내 로마의 군량을 팔아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에서 싸우는 이상 군량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전쟁터가 될 그리스로 직접 밀을 수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르타고도 많은 밀과 보리를 로마에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6,400톤이나 되는 밀과 보리를 수출이 아니라 선물로 보내왔다. 하지만 로마 원로원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로마인의 습관이라면서 이 선물을 사양했다. 그리고 카르타고가 선물로 보낸 밀과 보리도 돈을 주고 사들였다.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도 군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원로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카르타고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누미디아의 왕이 보내온 500명의 기병과 20마리의 코끼리는 동맹국 참전자로 로마군에 편입시켰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가 로마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주목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인의 예상과는 반대로 필리포스는 군량 수출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원조와 병력 제공까지 제의했다. 원로원은 필리포스의 제의에 대해 경제 원조는 카르타고나 누미디아의 경우와 똑같은 대답으로 사양했지만 병력과 군량은 그리스 전선에 나가는 집정관에게 보내준다면 고맙게 받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카르타고가 50년 분할로 되어 있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배상금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40년치를 이번 기회에 전액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는데도 원로원이 사절한 것이다. 배상금 분할 지불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증하는 에피소드다. 배상금 분할 지불이 계속되는 동안은 강화 조약의 지속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마는 이렇게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그리스로 건너가 아이톨리아인과 합류한 시리아군은 병력에서 훨씬 열세인 로마군한테 어이없이 패퇴하고 말았다. 테르모필라이에서 충돌한 양군은 맞부딪혔을 때 이미 로마군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다. 스키피오에 뒤이은 젊은 로마 장군들이 기동력 있는 전술 앞에서 수만 많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헬레니즘 국가들의 군대는 괴멸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인이 한니발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었던 것이다. 안티오코스는 기병 500명의 호위를 받으며 배를 타고 소아시아까지 도망쳤다. 그러나 전쟁이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티오코스는 영토 밖에서 졌을 뿐이다. 아시아에서, 즉 시리아 영토 안에서 전투를 벌여 결말을 낼 필요가 있었다. 로마군은 처음으로 아시아에 건너가게 되었다. 상대는 비록 한 번 패하긴 했지만 헬레니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땅이 넓고 가장 강력한 시리아다. 로마는 수중에 있는 최고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듬해인 기원전 190년의 시리아 전선에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 땅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는 안티오코스는 최대의 영토를 가진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주답게 8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다. 만약 이 군대를 한니발이 직접 지휘한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3만 명의 병력을 내보내는 게 고작인 로마에는 낙관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 이럴 때는 최고의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4년 전인 기원전 194년에 두 번째로 집정관을 지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로마는 이제 긴급사태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한번 집정관을 지낸 사람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집정관에 재선될 수 없다는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 있었다. 로마는 과두정이라고 불리는 소수 지도 체제를 채택한 국가다. 이런 제도도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도층을 형성하는 소수를 충분히 활용해야만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한니발에게 고전하던 시절에는 많은 것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행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4년 전에 집정관을 지낸 스키피오를 다시 집정관에 앉힐 수는 없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파비우스에게 적용한 방식을 부활시켰다. 그때 원로원은 파비우스를 매년 연속해서 집정관에 앉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파비우스의 아들을 집정관으로 선출하고 참모로 동행한 파비우스에게 실질적인 병권을 맡기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스키피오의 경우에는 형 루키우스가 집정관이 되고 스키피오 자신은 참모로 따라간다. 다만 재능이 없는 루키우스가 집정관에 당선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위대한 동생 스키피오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집정관에 출마했다. 미네는 루키우스를 집정관으로 선출했다. 그 해에 또 다른 집정관으로 스키피오의 오른팔로 에스파냐에서부터 자마에 이르기까지 줄곧 스키피오와 함께 싸운 라일리우스가 선출되었다. 이 시기까지는 원로원뿐 아니라 미네도 확실히 스키피오의 완전한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45세가 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공식적으로는 집정관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로마를 출발했다. 아피아 가도를 남하하여 출항지인 브린디시로 향했다.
병력은 보병 1만 3천 명에 기병 500명 뿐이지만 그리스로 건너가면 지난해에 테르모필라이에서 안티오코스를 격파한 로마군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스키피오가 출전하는 것을 안 옛 부하들이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2,000명도 함께 데려가게 되었다. 50척의 군선도 따라갔다. 후세의 우리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군이라면 오직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싸우는 것도 그들뿐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로마인인 만큼 타민족을 자국 군대에 참여시켜 그들과 함께 싸운 민족도 없다. 물론 로마인이 병권을 계속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로마 시민병이 주력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안에서는 중부의 에트루리아인과 남부의 그리스인, 아프리카에서의 누미디아인, 마케도니아가 상대한 그리스에서는 마케도니아 이외의 그리스인이 참전하여 로마군은 다국적 군인 것이 보통이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병력 해당자인 로마 시민권 소유자, 즉 17세부터 60세까지의 로마 시민이 이 시기에도 30만 명이 채 안 될 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병역은 시민의 직접세이기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산자 계급에는 병역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역으로 병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17세부터 40세까지이고 시민병이라 해도 해마다 계속해서 병역에 종사시킬 수는 없다. 로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병사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동의 적과 맞서는 과정에서 동맹국 국민들의 마음에도 로마와의 공동 운명체 의식이 싹트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로마는 동맹국들의 치안을 보장하고 가도와 식민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그 결과 동맹국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이 모든 것이 로마에는 최상의 방어책이라는 것을 로마인은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대신 병력 제공은 기대할 수 없는 속주보다 조세와 연공은 받을 수 없지만 병사들의 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동맹관계를 로마인은 더 선호했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온건한 제국주의는 이 노선의 추진자인 스키피오의 성격에 맞는 동시에 이 시대 로마의 필요성에도 들어맞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오리엔트까지 건너가서 오리엔트 대국 시리아와 싸우려면 그 근처에서 동맹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했다. 시리아와의 전쟁에 참전할 동맹자는 로마 연합 가맹국 외에 마케도니아와 페르가몬과 로도스 섬이다. 원정지에서의 군량 보급은 그리스에서는 마케도니아, 아시아로 건너간 뒤에는 페르가몬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스로 건너간 뒤에도 스키피오는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짓은 하지 않았다. 시리아와 대결하기 전에는 병력 손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외교를 이용했다. 자마 전투의 승리자라는 명성은 이런 경우에도 효력을 발휘했다. 우선 이번 전쟁에 불을 붙인 아이톨리아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리스 민족의 한 부족인 아이톨리아인은 로마에 맞서기 위해 끌어들인 시리아 세력이 테르모필라이에서 패하여 아시아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 안에서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 로마군이 아시아로 가려면 해로를 택하지 않는 한 그 일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스키피오는 이들을 무력으로 격파하기보다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택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톨리아인의 죄상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아이톨린과의 당장 동맹을 맺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스키피오는 강화 교섭을 명분으로 우선 6개월 동안의 휴전 협정을 맺었다. 사절단을 로마에 파견하여 강화를 교섭하는 일은 아이톨리아 쪽에 맡겼다. 스키피오에게는 이탈리아와의 사이에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마케도니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였다. 마케도니아에는 휘하의 젊은 장군 그라쿠스를 사절로 보냈다. 그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노예 군단을 이끌고 분투한 그라쿠스의 아들이다. 그라쿠스와 필리포스 왕이 우선 마케도니아의 군량과 무기 제공에 관한 사무적인 문제에 합의한 뒤 스키피오는 거기에 감사를 표하는 형식으로 마케도니아 수도 펠라를 방문했다. 거의 동년배인 필리포스와 스키피오는 로마의 패권을 인정한 나라의 왕과 패권국의 고명한 장군이라는 처지를 떠나 친밀한 한때를 보냈다고 한다. 이 나이에도 스키피오는 젊은 시절의 특징인 너글너글한 부침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로 필리포스도 이런 스키피오한테는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스키피오는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기 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시리아와 로마의 전쟁은 우선 바닷길 확보를 둘러싼 해전으로 시작되었다. 두 세력 사이에 에게해가 끼어있는 이상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해 여름 로도스의 해군과 합류한 로마 함대는 시리아 함대와 충돌했다. 시리아 함대를 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한니발이었다. 양군 모두 100척의 군선을 투입한 대규모 해전이었다. 그 유명한 한니발도 바다에서는 사정이 달랐던지 시리아 함대가 패주했다. 그 후 해전은 다시 한번 벌어졌지만 이번에도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두 번째 해전에서는 한니발이 지휘를 맡지 않았다. 이 두 차례의 해전에 패함으로써 안티오코스는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던 에게해 제해권을 잃어버렸다. 로마군 앞에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셈이었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지나 소아시아로 건너간 로마군이 막 남하를 시작하려 했을 때 강화를 요청하는 시리아 사절이 도착했다. 흑해 연안의 비티니아 왕이 참전을 거부하자 안티오코스는 혼자서 로마와 대결할 용기를 잃어버렸다. 사실은 이것도 스키피오가 추진한 외교전의 성과였다. 그는 비티니아 왕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 시리아 쪽에 붙지 말아 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시리아 사절은 강화 조건을 제시했다. 1.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는 그리스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듯이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들 가운데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도시들의 영유를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한다. 2. 로마의 전쟁 비용 가운데 절반을 배상한다. 집정관 루키우스가 주재한 작전회의는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로마 쪽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1. 시리아의 왕은 로마의 동맹관계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에게해 전역과 소아시아 서해안 지방의 모든 그리스계 도시들을 전면적으로 포기한다. 2. 이런 도시들과 시리아 영토의 중간에 중립지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리아는 타우루스 산맥 서쪽의 소아시아 전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킨다. 3. 시리아의 왕은 싸움을 건 장본인으로서 전쟁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시리아 사절은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스키피오와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스키피오는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집정관이 주재한 작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스키피오를 접견한 시리아 사절은 왕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번 해전에서 시리아에 포로로 잡힌 스키피오의 아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다음 스키피오의 영향력으로 강화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많은 사례도 약속했다. 스키피오는 아들을 돌려보내주는 것은 고맙다고 말했다. 사례는 받지 않았다. 다만 아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는 답례로 왕에게 충고하겠다고 말하고 전쟁터에서 결판을 내는 것보다 로마 쪽이 제시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는 편이 유리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는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로마군은 다시 남하를 시작했고 시리아군은 북서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군이 대결하는 전쟁에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에페소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마그네시아 평원으로 결정되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게 될지도 몰랐지만 이 두 명장의 두 번째 대결은 역사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시시한 우연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스키피오는 병에 걸려 참전하지 않았고 한니발은 안티오코스가 전선에서 멀리 떼어놓아 버렸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에게는 한니발을 다룰 만한 기량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니발도 남 밑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타입의 인물이 아니었다. 로마군이 오리엔트에서 처음 치른 전투는 그에 어울리게 웅장한 규모였다. 마케도니아 용병을 주력으로 삼은 시리아군은 시리아 전역에서 징집한 병사들을 합해 6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다. 여기에 54마리의 코끼리가 가세했다. 한편 로마군은 로마의 중무장 보병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아카이아 동맹과 마케도니아에서 온 그리스 병사 그리고 페르가몬과 로도스 및 누미디아 기병까지 합하여 총 병력 34,000명, 이쪽에도 누미디아에서 도착한 16마리의 코끼리가 가세했다. 승리는 병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로마군에게 돌아갔다. 양군 모두 이류 전술가가 총지휘를 맡았기 때문에 전술로는 볼만한 게 아니었지만 로마 측 장교들의 기민한 전법이 로마군의 승리를 가져온 원인이다. 2,000명 정도의 지휘를 맡고 있던 장교들한테까지 스키피오식 전술이 침투해 있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다. 필리포스 왕과 전투를 치를 때도 그랬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 덕분에 유명해진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의 위력은 이 무렵에도 막강했다. 다만 이들은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적에게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면 기다란 창을 세우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고슴도치처럼 된다. 정면 공격을 해서는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릴 뿐이다. 다만 오리엔트 최강이라고 일컫는 그들도 측면이나 배후에서 가해지는 공격에는 약했다. 스키피오식 전법을 익힌 로마의 지휘관들은 바로 그 약점을 찌른 것이다. 거대한 고슴도치는 가시를 써보지도 못하고 격파당했다. 패배한 시리아군 전사자는 보병과 기병을 합하여 33,000명, 로마군의 손실은 324명에 불과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내륙 지방인 사르데스까지 도망쳤다. 대왕이라는 존칭이 붙어있는 셀로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는 병사도 없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강화에 조건을 붙일 형편이 아니었다. 무조건 항복으로 강화를 요구해온 왕의 사절을 맞이한 것은 병에서 회복한 스키피오였다. 스키피오가 사절에게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로마인은 알고 있다. 우리는 신들이 주신 것을 실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따라서 신들이 로마에 준 것이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것을 우리 힘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쁘게 나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로마인의 성향을 입증해줄 가장 좋은 증언자가 바로 당신네 진영에 있는 한니발이다. 로마군이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지나 아시아로 건너온 직후 그 회전에 따른 위험 부담을 로마군과 시리아군이 똑같이 안고 있던 시기에 두 나라는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졌었다. 하지만 시리아의 왕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투가 벌어졌고 알다시피 이런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양국의 관계는 전과 다르다. 이제는 동등한 관계에서 패자와 승자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에도 우리 로마인은 시리아의 왕에게 전과 똑같은 내용의 강화를 제안하고 싶다. 로마는 앞으로 시리아를 동맹국으로 삼아 자치 독립을 완전히 인정하며 로마군은 시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 하지만
시리아군도 유럽 쪽에서는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둘째, 아시아 쪽에서도 소아시아의 타우루스 산맥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북서부에 대해서는 시리아가 불가침을 약속할 것. 셋째, 배상금으로 1만 5천 탈렌트를 지불할 것. 여기서 탈렌트는 예우보이아의 합해 단위이기 때문에 아티카 지방에서 사용하는 탈렌트의 3분의 2 가치밖에 없다. 따라서 1만 5천 탈렌트는 카르타고에 요구한 1만 탈렌트의 배상금과 거의 같은 액수라고 보아도 좋다. 단 1만 5천 탈렌트 가운데 500탈렌트는 즉시 지불하고 2,500탈렌트는 로마 원로원과 미네가 이 강화를 승인하여 조약이 발효한 단계에 지불한다. 나머지 1만 2천 탈렌트는 12년간 분할 지불한다. 넷째, 페르가몬에는 별도로 400탈렌트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다섯째, 양국의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가 선발한 20명의 시리아인 자제를 로마에 인질로 보낸다. 여섯째, 로마의 위험한 인물로서 현재 시리아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니발과 아이톨리아인 지도자 3명의 신병을 로마에 인도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뒤 스키피오는 시리아가 로마와 강화를 맺고 로마의 동맹국이 되는 이상 앞으로 로마의 시리아의 왕과 왕국의 안전을 존중할 책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안티오쿠스는 이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 여섯째, 로마의 위험한 인물로서 현재 시리아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니발과 아이톨리아인 지도자 3명의 신병을 로마에 인도한다. 안티오코스는 이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 다만 한니발은 로마에 인도되기 전에 도망쳤다. 처음 얼마 동안은 크레타 섬에서 살았다. 스키피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추격대를 보내지 않았다. 그 후 한니발은 지중해에 떠있는 섬 크레타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곧 흑해 연안에 있는 비티니아로 망명했다. 이곳에 로마의 손길이 뻗어온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의 일이다. 기원전 264년부터 시작된 제1차 포에니 전쟁과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계속된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는 지중해 서부 강대국 카르타고를 굴복시켰다. 그리고 지중해 동부의 강대국인 마케도니아와 시리아를 기원전 197년과 기원전 190년에 각각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남은 이집트는 당시에는 세력이 약해서 있었던 데다 포에니 전쟁 때부터 이미 로마의 우방이 되어 있었다. 지중해 세계의 패권은 이제 로마의 것이었다. 수도 로마는 로마 연합의 맹주 로마의 수도를 뛰어넘어 세계의 수도로 탈바꿈했다. 지중해 세계의 수도가 된 로마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왕국이나 도시의 대표자가 진정하러 찾아오게 되었다. 패권자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판정자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 스키피오는 전술가로서는 한니발에게 한 걸음 양보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가로서는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능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제1권에서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로마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이 관계는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다. 다만 이 관계는 상호적 관계로서 보호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현실적인 로마인에게 어울리는 유연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1년부터 기원전 187년 무렵까지 원로원에서 스키피오의 영향력은 막강했는데 이 시기에 스키피오가 생각하고 실천한 대외 관계는 바로 이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였던 것 같다. 파트로네스는 패권국이 된 로마다. 클리엔테스는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고 그 휘하에서 독립과 자치를 누리는 동맹국이다.
로마의 책무는 클리엔테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로마인 사회에서 이 관계를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요소가 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와 동맹국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도 착취나 이용이 아니라 신이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연구자들, 특히 통치 방식에 민감한 영국 학자들, 이 시기 로마의 대정책을 온건한 제국주의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온건한 제국주의 노선에도 약점은 있다.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가 양쪽 다 같은 관점에 서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약점이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을 성립하지 않는다. 파트로네스가 주장한다.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자유는 제한하겠지만 질서와 안전은 보장하겠다. 클리엔테스가 반박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스키피오 시대부터 23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인류는 이 양자 가운데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야 어쨌든 로마의 온건한 제국주의는 클리엔테스들이 항변에 마주치기 전에 그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노선의 주창자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실각함으로써 열리게 된다. 여기까지가 로마가 마주한 헬레니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제가 느낀 점 여기서 조금이라도 피력을 해볼게요. 한니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죠. 한니발은 아무튼 패배 뒤에도 로마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 쫓겨다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피오는 로마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결국 로마 정치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올 거예요. 다음 장 제목이 스키피오의 재판이거든요.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쓸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읽다 보면은 역사는 승리만을 기록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은 한니발의 계속되는 망명과 스키피오에 관한 내용인데 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어 놓은 왕국, 네 왕국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 셀라우코스 왕국, 페르가만 왕국, 셀라우코스는 시리아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의 패자가 되어가는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로마는 자마 이후로 동방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로마와 헬레니즘 세계의 충돌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